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서울 최고의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 선 윤세아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하객들은 겉으로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으나 그들의 눈빛에는 망해버린 중견 기업의 딸이 비탄감을 위해 천일그룹의 후계자에게 팔려가는 것이라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소가 담겨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세아에게 있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예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채운 무거운 족쇄이자 수의처럼 느껴져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비웃음을 애써 외면하며 고개를 곳곳이 세우려 노력했지만 떨리는 손끝과 창백하게 질린 입술까지 감출 수는 없었기에 그저 이 끔찍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다. 버진 로드 끝에 서 있는 신랑 강민주는 다가오는 신부를 향해 단 한 번의 따뜻한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시종일관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손목시계만 수시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이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세아의 부친이 소유했던 알짜배기 특허 기술과 남은 자산을 그룹으로 흡수하기 위해 치러야 할 귀찮은 요식 행위에 불과했기에 그는 옆에 선 아내를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에도 민주는 세아의 손을 잡아주는 대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삐딱하게 서서 딴청을 피웠고 그러한 그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는 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세아가 앞으로 이 집안에서 어떤 비참한 대우를 받게 될지를 명백하게 예고하는 잔인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었다. 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될 최 여사는 하객들과 카메라 앞에서는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세아에게 다가오는 순간 표정을 싸늘하게 바꾸며 귓가에 독사 같은 저주를 퍼부었다. 그녀는 세아의 어깨를 으스러질 듯 움켜쥐며 내 주제를 알고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하며 만약 집안 망신을 시키거나 건방지게 군다면 그 즉시 병상에 있는 너의 아버지를 길거리로 내쫓아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세아는 샴페인 잔을 든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며 모욕감을 참아내야 했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비참한 기분을 느끼며 자신의 존엄성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감옥과도 같은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음을 그녀는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처참했으며 세아는 천일그룹 저택의 안주인이 아니라 이름뿐인 허울을 쓴 채 고용인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하녀로 전락했다. 민주는 신혼여행 첫날부터 세아를 호텔방에 홀로 방치한 채 밖으로 나돌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며칠씩 외박을 하거나 보란듯이 다른 여자들의 향수 냄새를 묻혀 들어오며 아내를 정신적으로 학대했다. 집안의 모든 가사 노동과 시댁 식구들의 뒤치닥거리는 오로지 세아의 몫이었으며 그녀가 정성껏 차려낸 식사는 맛이 없다는 이유로 식탁 엎어지기 일쑤였고 최 여사는 툭하면 세아의 친정을 들먹이며 인격적인 모독을 서슴지 않았다. 세아는 병원에 있는 아버지의 병원비와 안위를 위해 이 모든 수모를 묵묵히 견뎌내며 언젠가는 이 지옥이 끝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인내의 시간은 3년 후 세아의 아버지가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녀가 가진 마지막 가치마저 사라지자 강씨 일가는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밤 민주는 상복을 채 벗지도 못한 세아를 서재로 불러들여 이혼 서류가 든 봉투를 거칠게 집어던지며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싸늘하게 통보했다. 그는 세아의 아버지가 남긴 특허권이 이미 천일그룹으로 완전히 귀속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위자료는커녕
지금 입고 있는 옷까지나 챙겨서 나가는 것이 그나마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잡이라고 비웃었다. 세아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내려다보며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삼켰지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반항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치를 떨었다. 밖에는 거센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최 여사는 세아가 짐을 챙길 시간조차 주지 않고 고용인들을 시켜 그녀를 억지로 저택 밖으로 끌어내도록 지시했다. 얇은 옷 하나만 걸친 채 빗속으로 내동댕이 쳐진 세아는 차갑게 닫히는 육중한 철제 대문을 바라보며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이는 저택의 창문 너머로 민준과 최 여사가 와인잔을 부딪히며 자신을 쫓아낸 것을 축하하는 듯한 실루엣이 비쳤고 그 순간 세아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라 자신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이용하다 버린 저들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증오이자 반드시 살아서 되갚아주겠다는 섬뜩한 사례였다. 세아는 진흙탕 속에 처박힌 자신의 구두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걸으며 다시는 이따위 나약한 모습으로 울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녀의 지난 3년간의 굴욕과 나약했던 과거를 씻어내리는 듯했고 그녀의 눈빛은 이전에 순종적이고 유약했던 여자의 것이 아닌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것처럼 서늘하고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등 뒤에 남겨진 천일그룹의 거대한 저택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날 밤 윤세아라는 이름의 나약한 여자는 죽었으며 복수의 화신이 태어났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 저들의 목을 조르게 될지 강민준과 그의 가족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축배를 들고 있었다. 윤세아가 비참하게 쫓겨나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천일그룹의 본사 대회의실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으며 강민준 회장의 고함 소리가 벽을 타고 울려 퍼졌다. 그는 두껍게 쌓인 재무보고서를 임원들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며 최근 추진했던 대형 리조트 사업의 실패와 주가 폭락의 책임을 묻고 있었지만 사실 그 모든 결정은 임원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했던 민준 자신의 몫이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인 채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고 민준의 넥타이는 거칠게 풀어 헤쳐져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천일그룹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으나 내부는 민준의 무능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며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민준이 숨을 몰아쉬며 물을 들이켜는 사이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최근 금융가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새로운 투자 회사에 대한 보고를 올렸다. 뉴욕 월가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아시아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베리티라는 이름의 사모펀드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실 기업들을 사들이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비서실장은 베리티가 최근 천일그룹의 계열사 중 자금 사정이 가장 안 좋은 건설 부문의 채권을 은밀하게 매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고하며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자존심만 남은 민주는 그 경고를 귀담아 듣기는커녕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감히 어떤 놈들이 내 회사를 넘보냐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실 민주는 당장 메워야 할 막대한 부채와 은행들의 대출 상환 압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기에 베리티라는 낯선 이름이 위협이 아닌 기회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베리티의 대표가 누구인지 당장 알아오라고 소리치며 만약 그들이 자금력이 풍부하다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투자를 유치하면 그만이라고 거만하게 말했다. 민주는
자신의 매력과 천일그룹이라는 간판이면 그 어떤 투자자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 있었고, 그 오만함이 바로 자신을 파멸로 이끌 독이든 성배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베리티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조여오기 위해 5년을 기다려온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는 한 여자가 창가에 서서 천일그룹 본사 사옥이 있는 방향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정장 차림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녀는 바로 5년 전 빗속으로 내쫓겼던 윤세아였으나 지금의 그녀에게서 과거의 유약하고 순종적인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베리티의 아시아 지부장이자 실질적인 오너로서 지난 5년간 미국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금융계의 정점에 올라섰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 강민준과 그의 가문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책상 위에는 천일그룹의 재무 상태와 강민준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들의 치부가 낱낱이 기록된 파일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세아는 천천히 와인잔을 흔들며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미소를 지었다. 세아의 곁을 지키고 있는 유능한 파트너이자 베리티의 수석 이사인 한진우는 태블릿 PC를 내밀며 강민준 측에서 미팅 요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진우는 세아가 겪었던 과거의 아픔을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로서 그녀의 복수 계획을 묵묵히 도왔으며, 때로는 그녀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냉정함을 유지해주는 든든한 조력자였다. 세아는 민준이 예상대로 덥석 미끼를 물었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워하며 당분간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대리인을 통해서만 접촉하고 민준의 애간장을 태울 것을 지시했다. 그녀는 민준이 절벽 끝에 매달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극적인 순간에 나타나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생각이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베리티 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자 강민준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고, 그는 사무실에서 화분을 걷어차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은행들은 추가 대출을 거부했고 어음만기 일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유일한 희망인 베리티는 묵묵부답이니 그는 말 그대로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다. 민주는 자존심을 굽히고 직접 베리티의 한국 지사에 전화를 걸어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비서들은 대표님의 일정이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것은 세아가 철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대로 민준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그가 이성을 잃고 오판을 하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으며, 민준은 그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고 말았다. 마침내 세아는 진우를 통해 강민준에게 조건부 미팅을 수락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장소는 다가오는 주말에 열릴 재계 유력 인사들의 사교 모임인 피닉스 자선 파티장으로 정했다. 민준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며 쾌재를 불렀고, 그 파티에서 베리티의 대표를 구워 삶아 막대한 투자금을 받아낼 상상에 빠져 김칫국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에게 최고급 양복을 준비시키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파티에 참석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하며 다시금 거만한 태도를 회복했다. 민주는 그 화려한 파티장이 자신의 재기를 위한 무대가 아니라 공개적인 처형대가 될 것이며, 자신이 만나게 될 베리티의 대표가 바로 자신이 벌인 전처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들뜬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렸다. 대한민국 상류층의 사교 클럽인 피닉스 자선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입구부터 화려한 장식과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 향기와 은밀한 탐욕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강민주는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하며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입구 쪽을 향하며 베리티의 대표가 언제 등장할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 선 어머니 최 여사 역시 우아한 한복 차림을 하고 있었으나 아들에게 귓속말로 이번 투자건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다그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밤이 기울어가는 천일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동아줄을 잡는 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긴장감으로 인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무대 위로 사회자가 올라와 오늘 자리를 빛내줄 특별한 손님인 베리티의 아시아 지부장을 소개하겠다는 멘트를 날리자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먼저 훤칠한 키와 냉철한 인상을 가진 한진우 수석 이사가 걸어나와 좌중을 압도하며 뒤따라오는 인물을 정중하게 에스코트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뒤를 따르는 여인에게 집중되었고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와 맞물려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그녀는 마치 밤의 여왕처럼 고혹적이고 위험 있는 자태를 뽐내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윤세아는 과거의 수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몸매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짙은 와인색 벨벳 드레스를 입은 채 도도한 표정으로 레드카펫 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목과 귀에는 천일그룹의 1년치 순수익과 맞먹을 정도의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 보석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붉게 칠한 입술은 서늘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 보는 이들의 숨을 떼 만들었다. 5년 전 빗속에서 처참하게 쫓겨나던 비련의 여주인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 자리에는 세상을 발 아래 두고 호령하는 권력자의 아우라만이 가득 차 있었다. 장내의 사람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미모와 분위기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저 대단한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민준과 최 여사는 멀리서 걸어오는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본 듯한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다. 분명 이목구비는 5년 전 자신들이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며느리 윤세아와 똑같았지만 그녀가 풍기는 분위기와 눈빛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낯설고 위협적이었기에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 여자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난 거냐며 헛것을 본 게 틀림없다고 중얼거렸지만 민주는 세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세아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발견했지만 조금의 동요도 없이 오히려 그들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걸음을 옮기며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거리를 좁혀왔다. 그녀의 곁을 지키던 한진우는 민준의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지만 차가운 말투로 베리티의 아시아 총괄 대표인 미셸 윤을 소개하겠다며 세아를 가리켰다. 민준은 눈앞에 선 여자가 자신의 전처라는 사실과 그녀가 지금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투자회사의 대표라는 현실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느끼며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세아는 그런 민준을 벌레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여유롭게 손을 내밀었고 그 손길은 악수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을 강요하는 듯한 무언의 압박이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세아의 손을 잡으며 간신히 윤세아, 당신 맞느냐고 물었지만 세아는 잡은 손에 싸늘한 냉기를 전하며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준 회장님이라고 깍듯하지만 거리감 있는 태도로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과거의 주눅든 음성이 아니라 자신감과 힘이 넘치는 톤이었으며 그 한마디는 민준에게 과거의 인연 따위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듯한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옆에 있던 최 여사가 참지 못하고 네가 어떻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서 대표 행세를 하냐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세아의 날카로운 눈빛 한 번에 기가 눌려 뒷말을 삼키고 말았다.
세아는 최 여사를 향해 고상하지만 뼈 있는 말투로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일침을 가하며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자 체면을 중시하는 최 여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은 순식간에 세아의 완벽한 승리로 돌아갔다. 세아는 당황하는 두 모자를 향해 천일그룹의 투자 제안서를 흥미롭게 검토했다는 말을 던지며 마치 자비를 베푸는 여신처럼 굴었지만 그 말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에 하자는 말을 남기고 한진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유유히 자리를 떠났고, 민주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터질 듯한 두근거림과 알 수 없는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오늘 밤 윤세아는 강민준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강렬한 낙인을 찍으며 화려한 복수극의 서막을 알렸다. 피닉스 자선 파티가 끝난 후 강민준의 머릿속은 온통 윤세아의 달라진 모습과 그녀가 대표로 있는 베리티가 제안할 투자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는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묘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세아가 굳이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 앞에 나타난 이유가 단순히 비즈니스 때문만이 아니라 아직 자신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 오만함은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다. 민주는 과거에 순종적이었던 세아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녀가 성공한 여성 사업가 흉내를 내고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하는 여자일 뿐이라고 단정지었고, 이러한 착각은 그가 앞으로 저지를 치명적인 실수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세아의 자존심을 적당히 세워주면서 그녀의 마음과 돈을 동시에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자신감에 젖어 들었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본격적으로 세아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는 매일 아침 베리티의 한국 지사로 최고급 꽃바구니와 명품 선물들을 보내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애썼다. 선물과 함께 동봉된 카드에는 과거의 추억을 미화하거나 다시 만나서 반갑다는 식의 낯뜨거운 문구들이 적혀 있었고, 민주는 이런 유치한 공세가 세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베리티의 대표실에 도착한 그 선물들은 세아의 차가운 눈빛 아래 포장조차 뜯기지 않은 채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거나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처분 대상이 되었을 뿐이었다. 세아는 민준의 저급하고 뻔한 수작을 지켜보며 구역질이 나는 것을 참아야 했지만, 그가 쳐놓은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며칠간의 일방적인 구애 작전 끝에 민주는 드디어 세아에게서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는 쾌재를 부르며 서울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들다는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는 세아가 자신에게 넘어왔다고 확신하며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머리를 정돈한 뒤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미리 예약된 룸으로 들어서며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세아 혼자가 아니라 그녀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한진우 수석 이사가 동석해 있었고, 민주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등장에 표정이 일그러질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내야 했다. 세아는 민준의 실망한 기색을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은 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한 이사의 동석은 필수적이라며 선을 그었고, 민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는 끊임없이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며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세아는 철저하게 공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대화의 주제를 투자 건으로 돌려놓았다. 그녀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기울이며 천일그룹의 현재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준의 자존심을 살짝 긁어놓았고, 동시에 베리티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은연중에 강조했다.
옆에 있던 한진우는 냉철한 어조로 천일그룹의 부실한 재무구조와 리스크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고, 이는 민준을 조급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민준은 한진우의 날카로운 지적에 반박하려 했지만 팩트에 기반한 공격에 말문이 막혔고, 결국 애원하는 눈빛으로 세아를 바라보며 그녀의 도움을 갈구하게 되었다. 세아는 민준의 절박한 눈빛을 즐기듯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한진우의 만류를 제지하며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지고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과거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였고, 민준은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다. 그는 세아가 여전히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의심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렸고, 그녀가 내민 구원의 손길이 사실은 지옥으로 이끄는 안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세아의 연기는 완벽했고 민주는 자신의 매력이 통했다는 착각 속에 빠져 그녀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꼭두각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진우는 마지못해 승낙한다는 표정으로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두툼한 계약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이 계약이 베리티 본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 특별히 작성된 것이라며 조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미 눈이 먼 민준의 귀에는 그 말이 들어오지 않았다. 민준은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는 대신 맨 마지막 장에 적힌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고, 그 돈이면 당장의 급한 불을 끄고도 남을 것이라는 계산에만 몰두했다. 계약서 안에는 천일그룹의 핵심 자산과 경영권을 담보로 잡는 독소 조항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지만 민주는 이를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로 치부해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한진우는 짐짓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양도 조항에 대해 설명하려 했으나 세아가 적절한 타이밍에 끼어들어 민준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그녀는 민준의 손등을 살짝 덮으며 당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사실상 무의미할 것이라고 그를 추어 올렸고, 민준은 그녀의 손길에 전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실패할 리가 없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세아가 자신을 위해 이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투자를 성사시켰다고 믿었기에 감동까지 받은 상태였다. 민준은 변호사의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펜을 들어 계약서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었고, 그 순간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는 마치 그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계약 체결이 완료되자 민준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제의했고, 세아와 진우는 그에 맞춰 잔을 부딪혀 주었다. 민준은 이제 베리티의 자금이 들어오면 그룹을 재건하고 자신을 무시했던 임원들과 경쟁자들을 짓밟아 주겠다며 호언장담했고, 세아는 그런 그를 보며 속으로 차가운 조소를 보냈다. 그녀는 민준이 마시는 샴페인이 사실은 독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며 그의 파멸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천일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한 완벽한 설계도였으며, 민주는 스스로 그 설계도 위에 자신의 피로 서명을 남긴 꼴이었다. 자리가 파하고 민준이 먼저 의기양양하게 레스토랑을 떠난 뒤 룸에 남겨진 세아와 진우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세아는 테이블 위에 남겨진 민준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천천히 집어들며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나지막하게 읊조렸고,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매서운 빛을 발했다. 진우는 담담한 목소리로 내일부터 본격적인 자금 압박과 함께 담보권 실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고, 세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의 야경을 응시했다.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밤거리 아래서 강민준과 천일그룹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고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새하는 호텔 로비로 내려오면서 5년 전 빗속에서 느꼈던 뼈아픈 고통과 수모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 그녀는 민준이 느낄 배신감과 절망이 자신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기를 바랐으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바닥을 길 때 비로소 자신의 복수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세아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은 꺼질 줄을 몰랐고 그녀는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다. 이제 곧 강민준에게 들이닥칠 폭풍은 그가 평생 쌓아온 모래성을 단숨에 휩쓸어 버릴 것이며 그 폐허 위에서 윤세아는 진정한 여왕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다. 강민준이 베리티와의 계약서에 서명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그 시각. 윤세아는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용히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짧고 명확한 지시를 내렸고 그것은 천일그룹을 향한 총공격의 신호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입금 알림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떴으나 그를 맞이한 것은 희망찬 자금 조달 소식이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을 가득 채운 충격적인 뉴스 속보들이었다.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는 천일그룹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고 관련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고 그 안에는 자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횡령 내역과 최 여사가 정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구체적인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회계 장부 사본과 비밀 녹취록까지 공개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고 천일그룹 사옥 앞에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방송국 헬기가 상공을 선회하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출근길에 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회사로 들어서야 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민주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보안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자료가 유출된 것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엎질은 물을 주어 담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이 사태가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지만 그 배우가 바로 자신이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윤세아일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최 여사는 사색이 된 얼굴로 민준의 집무실에 들이닥쳐 네가 밖으로 나돌며 흘리고 다닌 꼬투리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치게 생겼다며 아들을 향해 표독스러운 저주를 퍼부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우아한 사모님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지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민준 역시 지지 않고 어머니가 뒤로 챙긴 뒷돈 때문에 회사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며 맞받아쳤다. 위기 앞에서 서로를 감싸주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모자의 추악한 모습은 닫힌 문틈 사이로 새어나와 비서들과 직원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들은 콩가루처럼 부서져가는 오너 일가를 보며 더 이상 천일그룹의 미래가 없음을 직감하고 하나둘씩 이직을 준비하거나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민준이 기댈 곳은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윤세아뿐이었고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민주는 베리티에 투자금이 들어오면 급한 불을 끄고 언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발 약속된 자금을 빨리 집행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수화기 너머의 새아는 곤란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사회에서 이번 스캔들을 이유로 투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안타까운 목소리를 연기했고 민준의 애간장을 태웠다. 세아는 아주 은밀한 목소리로 당신의 회사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 같으니 그부터 색출하지 않으면 우리 쪽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치명적인 이간질을 던져 민준의 의심병에 불을 질렀다. 세아의 말에 완전히 세뇌된 민준은 그 즉시 회사로 돌아와 임원들을 대회의실로 소집했고 광기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누가 내부 정보를 팔아넘긴 배신자냐고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충언을 했던 충신들을 가장 먼저 의심하며 해명을 들을 생각도 없이 그 자리에서 해고를 통보하고 보안 요원을 불러 억지로 끌어내게 만들었다. 억울하게 쫓겨나는 임원들의 절규와 남은 자들의 공포가 뒤섞인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민주는 자신의 손으로 회사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들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자의 행위를 저질렀다. 이 모든 광경을 도청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듣고 있던 세아와 진우는 민준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에 혀를 내두르며 그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천일그룹 본사와 민준의 자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파란 박스를 들고 나오는 수사관들의 모습이 뉴스 특보로 생중계되었다. 민준과 최 여사는 변호인단을 소집해 방어에 나섰지만 이미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고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다. 은행 채권단은 대출금 조기 회수를 통보하며 그룹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해버렸고 협력업체들은 미수금을 받기 위해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회사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민주는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술을 들이키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그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아는 혼란이 극에 달한 시점에 맞춰 베리티의 명의로 천일그룹 채권단에게 긴급 제안서를 발송하여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의 채권을 헐값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당장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에 베리티의 제안을 쌍수를 들어 환영했고 세아는 손쉽게 천일그룹의 최대 채권자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곧 다가올 임시 주주총회에서 세아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회사의 생사여탈권을 쥔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했다. 세아는 5년 전 자신이 쫓겨났던 그 빗속의 밤을 기억하며 이제는 자신이 그들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쫓아낼 차례가 되었음을 되새겼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민주는 세아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했지만 세아는 내일 주주총회장에서 보자는 싸늘한 문자 한 통만을 남긴 채 연락을 끊어버렸다. 민주는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고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세아는 내일 입을 옷을 고르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정의 구현과 응징이라는 확고한 목표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으며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천일그룹의 주인은 바뀌게 될 것이었다. 운명의 날인 주주총회가 열리는 천일그룹 본사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수백 명의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 앉은 강민주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쇠한 눈과 푸석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술렁이는 장내를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수시로 시계를 확인하며 베리티의 윤세아가 언제 도착하여 자신을 구원해줄 투자 발표를 할지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만이
이 성난 군중을 잠재우고 자신의 경영권을 지켜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주주들은 민준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물병을 집어던지거나 욕설을 퍼부었고 경호원들이 이를 가까스로 막아내는 아수라장 속에서 민준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약속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장내의 소란을 일순간에 잠재우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다. 수십 명의 경호원과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등장한 인물은 강민준이 그토록 기다리던 윤세아였으나 그녀의 모습은 민준이 상상했던 다소곳한 조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전장을 지휘하러 나온 여장군처럼 위압적이고 냉철했다. 그녀는 민준이 앉아있는 의장석을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곧바로 주주들 앞에 마련된 발언대로 걸어 나갔고 그 뒤를 따르는 한진우와 변호인단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민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가운 마음에 세아의 이름을 부르려 했으나 그녀가 뿜어내는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입이 얼어붙고 말았으며 무언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마이크 앞에 선 윤세아는 장내를 천천히 둘러보며 좌중을 침묵시킨 뒤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베리티의 아시아 총괄 대표이자 오늘부로 천일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발언의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거대한 함성과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강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비틀거렸다. 세아는 당황하는 민준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지난주 민준이 직접 서명했던 투자 계약서가 사실은 채권 양도와 주식 담보 계약이었음을 밝히고 그가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모든 권한을 베리티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에 동의했음을 폭로했다. 스크린에는 민준의 자필 서명이 선명하게 박힌 계약서 사본이 띄워졌고 그것은 민준이 스스로 자신의 목에 밧줄을 걸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민준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단상 앞으로 뛰쳐나와 저 여자가 나를 속인 것이라며 계약은 무효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패배자의 비명처럼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한진우는 냉정하게 마이크를 잡고 강민준 전 회장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불법 비자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주주들에게 배포하며 그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고발했다. 자료에는 민준이 회사 돈으로 도박을 하고 유흥을 즐겼던 내역부터 최 여사가 사적으로 유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주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세아는 발악하는 민준을 보며 당신이 글자를 읽지 않고 도장을 찍은 그 오만함과 무능함이 바로 당신을 이 자리에서 끌어내린 진짜 이유라고 일갈하며 그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했다. 분노한 주주들은 당장 강민준을 해임하고 법적 책임을 물으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고 즉석에서 상정된 대표이사 해임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의장의 망치 소리가 탕탕탕 울려 퍼지는 순간 민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허망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몸을 떨었다. 경호원들이 다가와 축 늘어진 민준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려 하자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세아를 향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화려했던 천일그룹의 황태자가 자신의 회사에서 개처럼 끌려나가는 비참한 광경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그것은 그가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민준이 끌려나간 뒤 어수선해진 장내를 정리한 것은 세아의 침착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이었으며 그녀는 동요하는 주주들과 임직원들을 향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는 베리티의 선진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으로 천일 그룹을 재건할 것을 약속했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주주들은 그녀의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에 기립박수를 보냈고,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절망으로 가득 찼던 대강당은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세아는 단상 위에서 쏟아지는 박수 갈채를 받으며 5년 전 자신을 멸시하고 쫓아냈던 사람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방법으로 복수했음을 실감했다. 주주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텅 빈 대강당에 홀로 남은 세아는 강민준이 앉아 있었던, 이제는 주인이 바뀐 의장석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비로소 치유되는 것을 느꼈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같은 차분한 감정이 앞섰다.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한진우가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따뜻한 커피를 건넸고, 세아는 그를 마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닥으로 추락한 강민준과 최 여사가 처절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이 죗값을 치르게 하는 일뿐이었고, 세아의 복수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의 참패 이후 강민준과 최 여사의 몰락은 날개가 부러진 새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처참하게 진행되었으며,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법원은 천일그룹 오너 일가의 전 재산에 대한 압류를 승인했고, 으리으리했던 강씨 가문의 대저택 곳곳에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흉물스럽게 덕지덕지 붙어 그들의 파산을 시각적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최 여사는 집행관들이 자신이 아끼던 고가구와 보석들을 거칠게 다루는 모습을 보며 발작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바닥을 뒹굴며 저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조소와 공무집행, 방해라는 경고뿐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우아한 사모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실성한 사람처럼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다. 강민주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손에 든 저렴한 소주병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이미 생기를 잃고 죽은 물고기처럼 흐릿하게 풀려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황태자였던 그는 이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출국 금지를 당하고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범죄자 신세로 전락해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울려대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안부를 묻는 지인들의 연락이 아니라 빚독촉을 하는 사채업자들과 특종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의 전화라는 것을 알기에 감히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민주는 자신이 윤세아를 내치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녀가 돌아왔을 때 진심으로 사죄했더라면 이런 파국은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다. 결국 집에서 쫓겨나 변변한 짐 하나 챙기지 못하고 허름한 여관방을 전전하게 된 두 모자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비참함에 시달리며 서로를 원망하고 헐뜯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최 여사는 아들이 멍청해서 회사를 말아먹었다고 비난했고, 민주는 어머니의 탐욕이 화를 불렀다고 소리치며 좁은 방 안에서 고성을 지르고 싸우는 지옥 같은 나날이 이어졌다. 그러다 문득 민준의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윤세아를 찾아가 자비를 구해보자는 신락 같은 희망이 떠올랐고, 그것은 자존심 따위는 이미 개나 줘버린 절박한 생존 본능이었다. 그는 세아가 한때 자신을 사랑했던 여자였으니 무릎을 꿇고 빌면 적어도 감옥행은 면하게 해주거나 먹고 살 길은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비굴한 기대를 품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강민준과 최 여사는 남루한 차림으로
천일그룹 본사 로비에 나타났고 그들의 초라한 행색은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과거에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지나갔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해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잡상인 취급을 받고 있었다. 직원들은 한때 자신들의 오너였던 두 사람을 벌레 보듯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그 눈빛에 담긴 경멸과 조소는 5년 전 세아가 결혼식장에서 느꼈던 감정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민주는 경비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한 번만 윤 회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그 비굴한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소란이 계속되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윤세아가 한진우와 임원들을 대동한 채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고 그녀의 등장에 로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세아는 완벽한 정장 차림의 꼿꼿한 자세로 두 사람 앞에 섰고 그녀를 올려다보는 민준과 최 여사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세아를 보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무릎을 꿇었고 옆에 있던 최 여사 역시 체면이고 모고 단에 던진 채 넙죽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5년 전 빗속으로 내쫓기며 피눈물을 흘렸던 여인이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자신을 파멸시킨 원수들이 발 아래 엎드려 조아리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상황은 운명의 장난처럼 잔혹하고도 명확한 인과응보의 현장이었다. 민주는 바닥에 머리를 토시며 세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제발 감옥만은 안 가게 해줘라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 최 여사 또한 세아의 구두 끝을 잡으려 손을 뻗으며 아가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보다. 네가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다며 우리 핏줄을 생각해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뻔뻔한 읍소를 이어갔다. 세아는 자신의 발목을 잡으려는 최 여사의 손을 가볍게 피하며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동정심이나 감정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어 당신들이 말하는 가족은 5년 전 그 비오는 밤에 당신들 손으로 죽여서 내다 버리지 않았느냐고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세아는 이어 당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내가 줬던 상처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 이것은 내가 내리는 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살아온 인생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돈과 권력이 사라진 지금 당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라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가치라고 뼈아픈 독서를 날렸다. 민주는 세아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고 최 여사는 절망감에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세아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강철 문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세아는 경비실장에게 눈짓을 보내 더 이상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한 뒤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경비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민주는 세아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은 냉정함을 넘어 숭고해 보이기까지 했다. 밖으로 쫓겨난 민준과 최 여사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비웃음과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냉기만이 그들을 감싸 안았다. 곧이어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이 민준에게 수갑을 채우고 최 여사를 호송차에 태우는 것으로 그들의 화려했던 시절은 완전히 막을 내렸고 그들은 차가운 철창 안에서 평생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을 맞이했다. 이것은 악인이 스스로 판 무덤에 묻히는 필연적인 결말이었으며
세아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복수극의 완벽한 피날레였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회장실로 돌아온 세아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사진 액자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 약속 지켰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였고 눈가에는 맺혔던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따뜻한 봄을 맞이한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치유와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진우가 들어와 그녀의 곁에 다가와 섰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네며 그녀의 젖은 눈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진우는 이제 다 끝났으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했고 세아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고개를 끄덕이며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난 5년간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자신의 행복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세아는 이제야 비로소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존재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진우는 세아에게 앞으로 펼쳐질 베리티와 천일 그룹의 미래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손을 내밀었고 세아는 주저없이 그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신뢰와 애정이 담긴 약속이었으며 세아의 인생 재임하기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몇 개월 후 천일 그룹은 윤세아 회장의 혁신적인 경영 아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나며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다. 세아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이름 석자로 세상에 우뚝 선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여성 리더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화창한 봄날 세아와 진우는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그늘 없는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것은 세아를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든 훈장이 되었고 그녀는 이제 그 누구의 비웃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여왕이 되어 있었다. 모두가 비웃던 신부는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여 모두를 무릎 꿇게 만들고 찬란한 태양 아래서 새로운 내일을 향해 힘차게 걸어 나갔다.